그 설명 우리가 뭐 물질의 그 입자하고 파동하고 이거를 계속 얘기해 왔었는데 이 완자의 이런 그림이 나왔는데 굉장히 딱 좋아. 설명하기 너무 딱 좋아. 이게 뭐냐? 뭘 의미하느냐? 어, 그 정말 아인슈타인 이전까지는 뉴턴이 짱이었어. 그래서 뉴턴 시대에 뭐라고 했냐면 뉴턴이 이렇게 말했거든. 이 빛 알갱이가 태양이나 촛불 이런 데서 나와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 눈으로 들어와가지고 보이는 거다. 그러니까 뭐냐면 뉴턴이 워낙 대과학자였으니까 함부로 뭐 말할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지? 뉴턴이라는 엄청난 과학자가 입자라고 했는데 내가 뭐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입자파가 엄청나게 세졌어. 반면에 파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 이거 참 뉴턴한테 밀려가지고 어, 좀 뭐랄까 할 말이 없었던 조용히 있었던 상황이지.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가는데 아무리 봐도 입자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게 있다는 얘기야. 이거는 실험을 아무리 해봐도 입자로는 도대체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이런 모순이 예를 들면 뭐 토마스 영이라고 하는 사람의 간섭 실험, 영의 간섭 실험의 이중 슬릿, 그러니까 이중 슬릿의 간섭 실험은 이거는 입자로는 죽어도 설명할 수 없거든. 거기다가 뭐 호이겐스, 여기는 지금 하위 헌스라고 나왔는데 뭐 네덜란드 사람인가 그럴 거야. 그래가지고 발음이 선생님 배울 때는 호이겐스라고 했는데 아무튼 하위 헌스라는 사람도 그 다음에 맥스웰 이런 사람 다 이 사람들도 이제 뭐냐면 든든한 수학적 배경과 과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야 아무리 그래도 이거 파동 아니야 라고 주장하니까 이것도 이제 힘을 받게 돼. 왜냐면 어, 입자로는 회절, 간섭, 뭐 편광 이런 등등을 설명할 수가 없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게 논쟁이 끊임없이 갔어. 그때 아인슈타인이 나타나서 사실은 아인슈타인이 뭐 그냥 짜잔 하고 한 건 아니고 이때 되게 유명한 실험이 있었거든. 뭐 놀이기구라고 해야 될까, 장난감이라고 해야 될까. 그게 뭐냐면 광전 효과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광전이 말 그대로 빛광자잖아, 그지? 빛을 쪼여주면 전, 이 전류가 흐르는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빛과 전류에 관한 어떤 실험이 있었는데 해석을 하기가 어려웠거든. 이게 해석을 무슨 말이냐면 음, 해석을 하기가 난감했던 게 뭐냐면 그, 그 전까지는 입자라는 뭐 주류와 입자라는 파와 파동이라는 파가 있었는데 둘 다 갖다가 아무리 해석을 해도 잘 안 되는 거야. 물론 이때 이 배경에 또 누가 나오냐면 우리가 계속 써왔던 막스 플랑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막스 플랑크가 배경에 뭐가 있었냐면 에너지가 띄엄띄엄 있다. 에너지가 이게 에너지는 띄엄띄엄 존재한다. 뭐 이거를 이제 어쩔 수 없이 물론 이 사람도 그 당시에는 에너지가 연속적,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연속적이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에너지가 띄엄띄엄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거를 지금 막 이제 막 넘어가고 있는 이런 시기였어. 그러니까 보통의 과학자들은 이 지금 띄엄 이렇게 연속적이라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당연했기 때문에 이 띄엄띄엄 존재한다라는 거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 근데 이거를 갖다가 에너지가 이렇게 띄엄띄엄 존재할 수밖에 없다. 우리 에너지가 띄엄띄엄 존재한다라는 거는 이미 우리가
어디에서 공부했냐? 보어, 그지? 닐스 보어가 닐스 보어의 그 수소 원자 모델 있잖아. 수소 원자 모델 이렇게 수소 원자 궤도가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막 이런 거지. 지금 막 이런 얘기가 나오던 중이었거든. 그래서 에너지가 띄엄띄엄 존재한다.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궤도도 띄엄띄엄 있다. 이런 거 우리가 막 했지. 이런 거를 양자화, 우리말로 하면 양자화라고 하는데 영어로 하면 퀀타이즈. 이게 지금 띄엄띄엄이란 뜻이야. 그런 이거를 막 받아들이는 중이었는데 아인슈타인이 이 막스 플랑크의 띄엄띄엄이라는 이론을 받아들여 가지고 설명했더니 이 광전효과 실험이 해석이 완벽해져. 그전에는 입자로만 설명을 하려고 했더니 해석이 불완전, 파동으로만 설명하려고 했더니 그것도 불완전. 그래서 같이 놓고 설명했더니 완전 완벽해 라고 했다라는 거지. 오늘은 이 빛이 입자이면서 파동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중성이라고 하는데, 이중성, 듀얼리티, 이거를 두 개를 가지고 있다. 빛은 이게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둘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굉장히 특이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성질을 밝혀낸 실험. 그게 뭐였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광전효과. 광전효과로부터 이중성이라는 것을 밝혀내는 과정을 설명해 보려고 그래. 일단은 광전효과라는 거는 그 당시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광전효과 실험은 예를 들면 이런 게 그 당시에 이제 뭐 해석하지 못하는 그런 실험이었어. 이 실험을 잘 이해하면 돼. 자, 여기가 그 당시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기 아연판이 이게 사실 이제 뭐 금속이잖아. 금속. 그다음에 우리 이런 거 본 적 있지? 뭐 검전기에서 이런 구조를 많이 가져왔잖아. 그죠? 여기는 절연체, 부도체로 딱 전류가 흐르지 않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금속이야. 이건 금속. 그러면 끝에다가 금속박은 박자가 뭐냐면 아주 얇다라는 거야. 아주 얇은, 뭐 예를 들면 알루미늄 호일 같은 거, 얇은 막 같은 거, 얇은 상태를 말해. 아주 가볍고 얇은 걸 말해. 뗀 필름이라고 하면 돼. 뗀이라고 하면 돼, 이게 박이. 근데 이거가 이 실험 장치가 지금 어떤 거냐면, 자, 무언가 와가지고 이 전자를 떼내보자. 전자를 떼내버리면, 그럼 여기 전자가 지금 뭐가 되냐면, 이쪽 위에 뭐냐면 전자가 어떻게 돼? 부족해지지, 그지? 전자가 부족해지면 위쪽은 전자가 부족한데 아래에는 전자가 상대적으로 많으니까 이 전자가 위로 쭉 올라가서 균형을 맞추려고 그래. 균형을 맞추려고 하면 이쪽은 금속박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도 전자가 좀 빠져나갔고 전자가 지금 줄어들었어. 이쪽도 전자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 줄어들었어. 그러면 전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전체적으로 성질이 뭐가 되냐면은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가 돼. 그러면 얘가 당연히 플러스 사이니까 뭐가 작용하냐면 청력이 작용하지. 그지? 청력이 작용하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면 금속박이 쭉 벌어져. 금속박이 쭉 벌어지는 거야. 이해되나? 얘가 만약에
지금 위에 형광등에서 지금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러니까 검전기 같은 이런 구조에서는 지금 원하는 게 그런 상황이라는 거야. 다시 한 번만 해보면 여기 지금 여기 금속판이 있어. 금속판 여기 문제에서는 아니 지금 위에 실험에서는 아연으로 돼 있는데 위에서는 지금 아연으로 돼 있어. 여기다가 이렇게 금속 막대를 연결해서 여기다가 금속 박을 연결해 주면 만약에 여기서 전자가 빠져나갔다고 해보자. 전자가 지금 이게 위로 이렇게 날아갔다고 해봐. 다 어디론가 튕겨 나가버렸다고 해봐. 만약에 나갔다고 하면 그럼 여기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전자가 부족해진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아래쪽에 전자가 많으니까 이 전자가 아이고 올라가야겠네, 채워야겠네. 왜냐면 에너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얘가 쭉 올라가. 그러면 졸지의 이쪽은 아래쪽은 전자가 위로 올라갔으니까 뭐냐면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돼버려. 그지? 그러면 얘네 사이에는 지금 뭐가 작용하냐면 얘네 사이에는 청력이 작용한다는 거야. 그지? 그래가지고 청력이 작용하니까 금속박이 벌어져가지고 이렇게 딱 벌어져. 청력이 작용해가지고 벌어져. 그러니까 실험을 이 실험을 이해하려면 이게 기본 구조인데 지금 아까 만약이라고 한 거 있잖아요. 전자가 튕겨 나갔다고 해야 되는 거잖아. 그지? 튕겨 나갔다. 뭐 튕겨 나갔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아무튼 튕겨 나갔다고 해보자. 아무튼 밖으로 쫓겨났어. 그러면 지금 이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전자가 이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밑에 있는 금속박이 쭉 벌어져야 된다. 지금 이런 거지. 이런 게 이 실험의 기본 원리야.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거는 알겠는데 그 당시 이제 고민되는 게 뭐냐면 형광등을 하면 여기서는 이 실험에서는 아까 말한 반응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자외선을 쪼여주면 금속박이 여기는 이건 좀 상황이 좀 다르구나. 아까 설명한 거하고 좀 다르게 돼 버렸네. 금속박이 얘는 지금 전자가 위로 빨려 나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금속박이 지금 이게 뭐냐면 오므라든다고 한 거야. 오므라든다. 그러면 이 오므라드는 상태 또는 그 아까처럼 아까 벌어진다고 했잖아. 벌어진다처럼 얘가 이 상태가 좀 변하는데 이 변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지금 전자가 어땠냐면 전자가 튕겨 나갔다는 거지. 그지? 전자가 아무튼 이게 뭔가 어디로 쫓겨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전자가 올라가는 거겠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바로 뭐냐면 자외선에서만 일어난다는 거야. 자외선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금속박이 오므라드는 현상이 일어난다. 근데 형광등에서는 이거는 일어나지 아무 반응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잖아. 아무 반응도 없어. 이게 차이가 있다면, 그러니까 일단 공통점이라면 자외선이든 형광등이든 둘 다 빛을 쪼여주는 건데, 빛이라는 거는 이게 뭐냐면 지금 파동이거든. 그러면 이 파동이라고 하면 빛이 파동인 거는 그 파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파동에 대한 성질을 이제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파동은 어쨌거나 파동도 역시 에너지야, 에너지. 파동도 에너지야. 예를 들면 그 바닷가에 가면 그
너네 이 어촌 마을에 살고 있으니까 알고 있잖아. 이게 바닷가에 가면 그 뭐랄까 여기 절벽이 있다고 해봐. 그러면은 파도가 지금 이게 지금 절벽이야. 쪽은 절벽이고 이거는 파도야. 파도는 파동을 가지고 오는데 얘가 끊임없이 치고 하면 어떻게 돼? 이 부분이 침식이 일어나지. 네. 침식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지금 에너지를 계속 받아가지고 그렇다는 거야. 힘을 받아가지고 파도에 의해서 파도는 지금 이건 파동이잖아. 그러니까 파동에 의해서 파동에 의한 에너지로부터 뭐가 되면 침식이라는 일이 벌어져. 사실은 어, 이 파동 이걸로 얘기해서 그렇지 배가 있다고 하면 배도 파도를 맞으면 부서지기도 하고 그지? 뭐 당연히 뭐가 떠내려 나가기도 하고 부서지고 깨지고 막 밀려나고 끌려가고 이런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파동은 에너지야. 근데 이 에너지는 파동의 에너지라는 거는 이거는 진폭에 비례하는 거야. 진폭. 이미 그 파동이라고 주장하든 입자라고 주장하든 이미 그 전에 그 당시에도 알고 있는 게 뭐냐면 파동의 에너지는 진폭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걸 이미 그 알고 있었거든. 진폭의 제곱에 비례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진폭의 제곱에 비례를 해야 되니까 형광등이 아무 반응이 없다라고 하면 어, 빛은 빛은 진포 빛의 색이 다시 해볼게. 빛의 세기는 진폭에 비례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 자, 이게 좀 정신없이 막 하는데 그 당시 배경되는 지식을 다 얘기하려니까 좀 정신이 없는데 빛은 그 당시에 뭘 알고 있었냐면 좋아, 빛은 파동이야. 그러면 빛의 세기는 진폭의 제곱에 비례해야 되는데 라는 말이 된다는 거야. 그런데 형광등에 아무 반응이 없어? 그러면 형광등을 두 개 하면 형광등을 두 개 해야지 이렇게 여기다가 형광등을 두 개. 안 되네. 그럼 형광등 하나 더 추가. 형광등을 더 추가. 형광등을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세기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진폭의 제곱에 비례를 해가지고 여기 일어나지 않던 아무 반응도 없던 일이 일어나야만 해. 일어나야만 하는 거야.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한다. 뭐라면 얘가 파동이라면 어,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그 당시에 파동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었는데 파동은 진폭의 제곱에 비례하는 어, 파동의 에너지는 파동 파동의 에너지는 이라고 해볼게. 자, 파동의 에너지는 진폭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게 이미 알려져 있었어. 그러니까 파동의 세기는 에너지는 예를 들면 뭐 이런 파동이 오는 거하고 이거의 두 배인 파동이 오는 거하고는 이거의 세기가 에너지가 2라면 얘는 진폭이 두 배면 네 배다. 에너지가 네 배. 그러니까 이런 걸로 어 이런 걸로 등짝 스매싱 한 대 맞는 거하고 네 배인 거하고 이걸 1번으로 맞는 거하고 2번으로 맞는 거하고는 스매싱의 세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야. 이미 우리는 뭐 했냐면 그 당시에 파동의 에너지는 진폭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 이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빛은 빛은 빛의 세기는
어, 진폭하고 상관 있는 게 이미 알려져 있었어. 진폭과 비례한다. 빛의 비례한다. 뭐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생각해 보면, 파동은 아니 빛이 파동이야? 이 형광등은 여기 빛이 나오는 거잖아, 그지? 이건 파동이 나오는 거잖아 지금. 파동인데 그러면 아까 이것이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지? 여기 밑에서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이 말은 뭐냐면 아무 반응이 없다는 건 여기서 전자가 지금 튕겨 나가지 않는다라는 얘기거든, 그지? 그러면 빛의 세기는 진폭과 비례해? 그러면 형광등을 더 추가요, 그지? 형광등을 추가요 막 계속 했는데 결국 뭐가 되면 아무리 추가해도 어, 아무 반응이 없어. 그러면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파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야 빛이 파동이 이래매 그러면 형광등 쪼여져서 안 되면 그러면 그, 그 형광등의 세기를 빛의 세기를 아무리 추가해도 빛을 아무리 더 추가시켜도 아무리 반응이 없다라고 하면 안 돼. 파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빛은 파동이기 때문에 진폭이 세면 그러니까 빛의 세기가 막 일어나면 여기서 형광등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아니 좋아 형광등 하나로 실험이 안 되면 뭐 10개, 100개, 1000개 막 하다 보면 언젠간 일어나야 돼.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파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 좀 당황스러운 얘기지. 또 무슨 일이 있냐면 형광등을 추가해서 안 돼? 그러면 추가해서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뭐도 지금 기대를 해야 되냐면 이런 상황에서 시간을 오랫동안 켜두면 켜두면 그러면 이건 뭐냐면 시간을 길게 하면 빛을 쪼여주는 시간을 길게 하면 그러면 우리 아까도 봤지만 침식작용이라는 게 뭐 이렇게 절벽이 있다고 해요 파도에. 그러면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고 하면 어떻게 되냐 파도가 이렇게 오면 시간이 지나고 하면 언젠가는 이 에너지가 누적돼 가지고 에너지가 누적돼서 이게 일어나야 돼. 그런데 아무리 시간을 아무리 늘려도 일어나지 않아. 아무 반응도 없어. 이 말은 파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얘기라는 거야. 빛을 아무리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똑같은 형광등이어야 돼. 형광등 하나로 안 됐어? 그러면 형광등 하나, 둘, 셋, 넷, 다섯 막 붙여가지고 형광등을 1000개를 붙이면 일어나야 돼. 빛의 양이 모자란가 해가지고 더 붙이면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아. 그게 바로 뭐냐면 당황스러운 일이었다는 거고 또 뭐냐면 이게 하나여도 시간을 좀 오래 해주면 일어나야 되거든. 이것도 안 일어나. 와 이거는 대박 사건인 거지. 그런데 반대로 자외선 등을 갖다가 쪼여주잖아. 그러면 자외선 등을 쪼여주면 이런 일이 쪼여주는 이 빛을 쪼여주는 즉시 일어나. 이 반응이 쪼여주는 즉시 반응이 일어나. 이 시간 개념으로 보면 아까 형광등에서는 아무리 쪼여줘도 오랫동안 쪼여줘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잖아. 얘는 자외선을 쪼여주는 거는 쪼여주는 즉시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 아무리 빛을 약하게 해도
약하게 해도 자외선이라면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야. 반응이 일어나. 이게 무슨 얘기냐? 자외선 같으면 자외선하고 형광등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차이가 뭐냐면 얘네 둘의 차이가 뭐냐면 바로 진동수밖에 없어. 이 빛에 형광등에서 나오는 이 빛과 자외선의 그 차이는 진동수밖에 없어. 진동수에만 의존하는 무언가라는 거야. 그래서 아까 띄엄띄엄이라는 걸 받아들인다고 했잖아. 아인슈타인이. 자, 여기서 나오는 빛의 에너지는 결론 진동수에만 의존하는 값이다. 빛의 에너지는 진동수에만 의존하는 값이다. 그래서 플랑크가 얘기했던 내용을 갖다 쓰는데 뭐냐면 HF. 물론 이거 빛의 에너지는 진동수에만 의존한다는 걸 아인슈타인이 밝혔다는 게 아니고 뭐 막스 플랑크가 이미 이런 얘기를 했거든. 아이고야 이건 진동수에만 의존하네. 이게 근데 이게 지금 띄엄띄엄 존재하네. 뭐 콘타이즈 되어 있다고 했지? 양자화되어 있다. 띄엄띄엄 존재하네.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걸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 실험을 어떻게 해석했느냐면 뭐 여기 정리되어 있는 거 잘 나와 있으니까 한 번만 보면 지금 이 아연판 일반적인 지금 여기 아연판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실험에서 금속판에다가 자외선을 비추면 금속박이 바로 순식간에 오므라들지만 즉 반응이 일어났다는 얘기야. 반응이 일어나. 근데 형광등에서는 금속박을 비추어도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형광등에서는 일어나지 않아. 형광등을 아무리 그 형광등의 수를 늘려도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이해돼? 그 다음에 아무리 시간을 늘려줘도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그런데 자외선만 비춰주면 자외선뿐만 아니라 자외선보다 에너지가 좀 더 큰 빛을 비춰주면 바로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이거의 결론은 어떤 특정한 정해져 있는 진동수 이상의 빛을 쪼여주면 일어나는데 그 진동수보다 크면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진동수보다 작으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줄 거냐면 이런 진동수를 한계 진동수라고 불러보자. 한계 진동수. 어떤 한계 진동수. 여기서는 지금 특정한 진동수라고 했는데 이 특정한 진동수 이상이 되면 진동수가 그러니까 자외선은 지금 어떤 특정한 진동수 이상이 되는 값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형광등은 그 진동수보다 지금 작은 값. 그러니까 어떤 한계 진동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진동수보다 크면 바로 일어나고 이 한계 진동수보다 작으면 아무리 많이 세게 오랫동안 아무리 해도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 그런 얘기야.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제 이런 실험, 광전효과 실험 장치를 좀 이제 아까 거보다는 조금 더 뭐랄까 개량한 거라고 해야 되나?
얘가 이런 실험 구조가 보이냐 지금 광전효과 실험 장치를 새로 이거 가지고 새로 해석해 볼게. 여기가 지금 뭐냐면 왼쪽에 있는 게 이 지금 금속판이야. 이게 지금 금속판. 아이고 이거는 정말 금속판. 여기 지금 이거는 금속이야. 금속판. 근데 이 금속에다가 이제 지금 빛을 쪼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빛을 이렇게 쪼여주면 여기서 전자가 튕겨나가게, 여기 금속판에서 전자가 튕겨나가도록 설계한 거지. 전자가 튕겨나가는데 이때 빛 때문에 빛을 받고 튕겨나가는 전자를 우리가 좀 구별하기 위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광전자라고 불러주자. 광전자. 그러니까 빛 때문에 빛이 날아와가지고 이 자외선 같은 거, 형광등 빛은 안 되고 자외선 날아오면은 띵 해가지고 띵 튕겨 나간다고 생각되는 이 전자를 광전자라고 불러주자는 거야. 그럼 이 광전자, 이게 광전자가 지금 이게 막 튕겨 나가는데, 자 지금 현재는 광전자가 튕겨 나가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가 지금 양극,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 플러스야. 플러스고 여기는 음극을 걸어놨어. 전압을 여기다 걸어놨어. 여기다가 플러스, 오른쪽에다 플러스 걸어놨으니까 광전자도 전자이기 때문에 튕겨 나오면 플러스 쪽을 향해서 맹렬하게 달려가지. 그지? 맹렬하게 달려가. 그러면 이 전자가 여기에 도달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전자가 튕겨나가서 여기까지 전자가 움직여준 거기 때문에 전자가 이거 달을 이어줬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자의 흐름이니까 전류라고 하지. 그지? 그러면 여기에 전류계에 전류가 흐르는 게 포착이 된다. 전류계가 꿈틀꿈틀, 전류계가 움직여. 전류계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전류가 흘렀다는 얘기고, 전류가 흘렀다는 얘기는 금방 말했던 것처럼 여기서 광전자가 튕겨 나와 가지고 여기 양극까지 도달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지? 어때? 여기는 이 튜브는 지금 뭐냐면 진공 상태로 만들어줘. 왜냐면 이 광전자가 지나가면서 다른 입자에 부딪혀가지고 도달하지 못할까봐 진공으로 만들어. 그러면 전자가 튕겨 나와가지고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쭉 날아가겠지. 그럼 여기 전류계가 움직이는 까딱까딱 하는 걸 보고, 아, 전류가 도달했군 이라고 한다는 거야. 이해돼? 이 상황이? 네. 이게 전류가 잘 흐른다는 얘기는, 전류가 많이 흐른다는 얘기는, 많이 흐르고 적게 흐르고는 여기 전류계에 나타나겠지. 그지? 전류가 많이 흐르는지 적게 흐르는지는 이 전류계를 보면 아는데, 여기다가 빛을 아까 이제 했던 걸 여기다 대입해 보면 형광등을 비춰보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야. 전류가 흐르지 않아. 무슨 말이야? 광전자가 튕겨 나온 게 없다는 거지. 그지? 광전자가 튀어나오는 게 없다. 다시 말하면 이 표면에서 광전자를 뜯어내지 못했다. 형광등의 형광등의 에너지로는 이 광전자가 튕겨 나오는 이 광전자를 뜯어내지 못했다. 이 광전자를 뜯어내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뜯어내는 에너지에 못 미친다는 거지. 이 빛의 형광등의 에너지는 뜯어내는 에너지를 가질 수 없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다시 형광등 대신에 이 자리에다가 뭐 해주냐면은 자외선을 비춰주면 그러면은 예상하겠지만 여기다가 자외선을 비춰주면 자외선을 참 형광등 가지고 한 번 더 마무리 해볼까? 형광등을 비춰주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다가 형광등을 비춰주면서 그 모자라는가 보다 하고 형광등을 100개 1000개 아무리 해도 전류는 여전히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라고? 그냥 그러려니 하면 안 돼. 형광등을 아무리 빛을 많이 쪼여줘도 저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는 무슨 얘기라고? 파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야, 파동이라며. 그러면 오랫동안 많이 쪼여주면 돼야 될 거 아니야. 형광등 100개, 1000개, 10,000개 해주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파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러네. 파동이면 이게 오랫동안 아니 형광등 많이 해주면 돼야 되는데 왜 안 되지? 이런 상황이 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지 이게. 그런데 형광등 대신에 여기다가 뭐 해주냐면 자외선을 쪼여주면은 그러면은 이게 즉시 전류가 흘러. 즉시 전류가 흘러. 그리고 자외선을 많이 쪼여주잖아? 자외선 개수를 늘려주면 그러니까 자외선의 세게 해주면 자외선 등의 개수를 늘려주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 등의 세기를 늘려주면 크게 해주면 뭐 이런 말 되겠지? 크게 하면 전류가 더 많이 나와. 전류가 많이 흘러. 전류가 막 점점 막 더 많아. 세기를 자외선 등을 2배 해주면 전류도 2배가 나오고 자외선 등을 3개 갖다 붙이면 전류도 3배로 나오고 이런 일이 벌어져. 이 실험을 한번 해보면 좋은데 사실 뭐 그런 장치를 만드는 게 쉽지는 않아 가지고 이거는 차마 하고 싶어도 어, 이거를 정리해보면 지금 뭐 좀 전에 해본 것처럼 전류의 세기가 많다는 얘기는 전류의 세기를 가지고 이 방출되는 광전자의 수가 많고 적음을 알 수 있다. 전류가 많이 나오면 그러면 광전자도 많이 나오는구나. 전류가 적게 흐르면 광전자의 수도 적게 나오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거는 이 설명을 한번 더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지금 다 듣고 있냐? 중요한 얘기 하는데 이게 오늘의 핵심인데 여기 광전자가 아무튼 이게 자외선 쪼였다고 해봐. 자외선을 쪼여주면 광전자가 튕겨 나온다고 했지? 근데 여기 양극 다시 말하면 여기다가 지금 플러스 전압을 걸어주고 여기는 음극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줬다고 하면 당연히 광전자도 전자니까 어디로 가? 플러스 쪽을 향해서 막 달려가지. 알겠지? 이쪽으로 가는데 여기다가 뭐 하냐면 여기에 지금 가변저항이라고 했는데 가변저항을 달아가지고 뭐 하냐면 전압을 조절하는 거야. 전압을 조절하면 전압을 세게 걸어주면 여기 어떻게 되냐. 전압이 세니까 막 빨리 달려가겠지? 근데 전압을 낮춰주면 아니면 전압을 좀 반대로 걸어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 광전자가 지금 현재 플러스고 마이너스인데 얘가 전자가 가다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 얘가
달려가는 에너지가 부족하면 이게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뜯어낼 때 막 나오긴 나왔는데 달려가는데 부족해. 그러면 가다가 어떻게 돼? 멈춰버리겠지? 도달하지 못하고, 그지? 네. 도달하지 못해. 그러면 전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전류가 흐르지 안 나요. 못하겠지. 그러면 전압이 작으면 작을수록 전압을 작게 해주면, 전압을 좀 작게 해주면, 저항을 크게 해주고 전압을 작게 해주면 얘가 가다가 못 가는 현상이 생겨. 그럼 전류가 더 이상 흐르지 않는 어떤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뭐 하냐면 전압계로 측정한 전압으로 지금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뭐 크고 작으면 알 수 있다 했는데, 이거는 좀 이따 다시 설명하면 이해될 거야. 자, 이 실험 장치가 지금 이해돼? 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네. 네. 음, 여기에 광전 효과 이 너무 중요한 거니까 이거 좀 뭐지? 얘네들의 주장을 한번 읽고 가야 될 것 같아. 저 실험들 지금까지 선생님이 설명했던 이런 실험들이 각각 예상을 어떻게 하냐면 파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에너지가 빛의 에너지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지? 빛의 세기하고 상관이 있어야 돼. 세기 즉 이게 뭐냐면 진폭이거든. 그러니까 진폭의 제곱의 파동의 에너지는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다. 파동의 에너지는 오늘 알아야 될 것 중에 핵심이야. 파동의 에너지는 진폭의 제곱에, 그지?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는 이미 세상 사람 다 알고 있던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파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세기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형광등 하나 해가지고 모자라면, 그러면 빛의 세기가 충분하면 돼야 되니까 형광등 진동수가 작아도, 그러니까 이게 형광등이라 할지라도 형광등이어도 세기가 충분히 세다면 형광등의 수를 막 늘려준다면, 그러면 이 광전자가 나와야 돼. 그리고 빛의 세기가 약하면, 그러면 시간이 걸려야 돼. 시간이라도 걸려야 돼. 아까 선생님 두 가지 우리 얘기했지? 그지? 이 두 가지가 파동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이론이었다고, 그러니까 주장이었다고. 야, 이 빛은 파동이야. 그러면 광전 효과를 설명할 때 어떻게 했냐면, 야, 그럼 빛의 세기가 지금 형광등 하나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럼 형광등 100개, 1000개 가지고 하면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안 돼. 그래? 그러면 에너지가 좀 충분히 모이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시간 좀 해봐. 좀 오랫동안 놔둬보자. 근데 아무리 오래 놔둬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아까 이거는 지금 세 번째 단계는 다 얘기 안 했으니까 좀 이따 다시 얘기해 볼게. 근데 실제로는 아무튼 이 두 가지 상황들이 실제하고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야. 금속판에 쪼여주면은 진동수가 어떤 특정한 진동수보다 작으면 세기하고 상관이 없더라는 얘기야. 세기와 이 상관이 없어. 노상관. 어, 진동수가 한 개 진동수보다 크기만 하면 세기가 아무리 약해도 즉시 시간하고 상관없이 그냥 방출돼. 너무 중요한 얘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좀 이따가 다른 거 먼저 얘기하고 해볼게요. 아인슈타인은 좋아, 이렇게 해보자. 세 번째 설명을 그냥 해도 이제는 뭐 아까 얘기를 다 해버렸으니까 할 수 있겠다.
여기가 지금 아까 이 실험 장치 있지? 이 실험 장치. 이 실험 장치를 보면 지금 빛이 빛이 아무리 예를 들면 형광등이라고 해볼게. 이거 지금 형광등이라고 하면 여기 전압을 생각해 봤을 때 형광등이 와가지고 이것도 에너지가 있다며. 그 에너지를 쪼여주면 전자가 튕겨 나와야 되는데 여기 그러니까 도달하지 못할 때의 전압이 여기 형광등에서 비춰주는 빛의 세기하고 상관이 있어야 되는데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이거를 아무래도 다시 다른 걸 설명하고 하는 게 좋겠다. 그지? 일단 이것만 보고 이 파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최대 운동 에너지도 커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빛의 세기가 셀수록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도 커져야 된다 그랬는데 실제는 이 빛의 세기랑 상관이 없더라. 그냥 오로지 계속 줄기차게 하나만 얘기하고 있는데 진동수만 상관이 있어. 진동수에만 의존하더라. 진동수만 관련 있는 값이더라. 이런 거야. 다른